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40주간의 시황일주 3주차에서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두가 되고 또 2023년의 주식시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보는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 CP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활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9만 개, 10만 개 조금 안 되는 항목들의 가격을 모으는데 대략적으로 8개 그룹 정도로 나뉩니다. 주거, 식음료, 교통비, 의료비, 의류비, 여가, 교육비, 기타. 굵직하게 얘기하면 8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로 약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식음료와 교통비가 15% 언저리씩, 나머지가 3에서 7% 사이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PI에서 계절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 코어 CPI라고 해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죠.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코어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PI는 실업률 지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 상승이 무조건 악재입니다. 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연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나쁘지 않지만 지나치면 마찬가지 이유로 독이 됩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주식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됐고 그렇게 연결 지으려면 상당히 노이즈가 많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등락이 연준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연준, 주식시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연준에 의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의되기 때문이죠. 지금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주식시장의 악재다. 요렇게 연결고리가 깔끔하게 정의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연준의 교과서적인 목표는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장기금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의회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는 저렇게 세 가지이고 보통 물가가 안정되면 장기금리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의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 이 둘 중에 굳이 더 중요한 걸 꼽자면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까지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최대 고용률의 레벨은 사실상 실물 경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타겟팅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연준이 항상 장기 인플레이션을 2%로 목표하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왜 2%일까요? 일단 2%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쿠션을 제공해 줍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1%를 타겟팅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슬림하죠? 지금 현대사회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담보대출 등으로 미리 소비를 하고 그렇게 부채를 일정 수준 이제 돌고 돌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건 똑같은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똑같은 돈이 몇 년 후에는 9,000 얼마어치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세상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돈을 빌린 사람이 더 이득입니다. 오늘 10,000원을 빌려서 몇 년 후에 갚아야 할 때는 그 10,000원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고래버리지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활기를 잃지 않으려면 필수적입니다. 그 반대의 디플레가 생길 때 자칫 잘못하면 급격한 디레버리징의 부작용과 함께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걸 열심히 연구한 버냉키가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반면에 그 2% 쿠션보다 지나치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 7%, 8% 그렇게 이상 되었을 때는 금융과 경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생산성 증가에서 오는 실질 성장이 한 2% 정도 있어서 명목 GDP가 4에서 5% 정도 성장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밴드로 잡지 않을까 하고요. 1961년부터 60년간의 미국 GDP 성장률은 참고로 약 3.7%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연준을 바라볼 때는
뭐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고용과 물가 둘 다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꼽자면 그 중에서 1번이 인플레이션이고 2번이 완전 고용을 비롯한 경기 부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5년 동안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타겟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연준이 뭐 FOMC 때 2% 타겟을 언급하지만서도 사실상 그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시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냥 연준이 인플레가 너무 높아질까봐 우려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준의 제1목표는 인플레를 관리하는 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깔아두고 저희가 CP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겁니다. CPI는 지난달 물가에 대한 과거 데이터죠. 지난달 물가가 그 전해, 1년 전 혹은 그 전달 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번 달 물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균 2%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추세를 보거나 합니다. 올해 초에 주식이 반등을 한 이유도 CPI 추세가 뭐 9%대 피크를 찍고 지금 6.5%대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마이클 버리가 한때 막 경고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막 걷잡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서 다시 2%대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다시 반등하거나 혹은 2%까지는 내리지 않고 3에서 5%대 이 정도에서 머무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하게도 초점일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은 시장이 틀린 부분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적정 가치가 10만원짜리인데 제가 7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인 7만원이 틀린 가격이란 뜻이고, 그 틀린 가격을 찾아낸 사람이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겠죠.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서 관측 가능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의 변동성은 옵션 시장에서의 내재 변동성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즉 빅스 지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와 비슷한 결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 금리 인상 확률을 읽는 법을 페드워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까요? 당연히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겠죠? 지금 이 CPI 수치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전월의 물가 지수를 측정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발표한 지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 데이터가 아니고 미래겠죠. 그리고 미래의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팁스 스프레드라는 것을 통해서인데요. 자, 팁스라는 것은 물가 연동형 국채라고 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자가 3%인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예요. 그러면은 그 명목상으로는 3% 수익이 났지만 물가가 2% 올라 버렸기 때문에 100에서 103을 만들어도 사실상 실질적인 구매력은 1%밖에 상승을 안 합니다. 이 팁스의 경우에는 원금에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3%인 국채 100을 투자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예요. 그러면은 이 원금이 102가 되고 거기다가 3%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약 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금을 올려주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98로 원금을 깎고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100은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3% 이제 이자를 주는 10년물 국채가 있고 3% 이자를 주는 10년물 팁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시겠나요? 당연히 무조건 팁스를 사겠죠. 아무도 이 국채를 안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연동되었다는 조건 외에 모든 것들이 동일한 두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팁스의 그런 채권은 이 이자율이 훨씬 낮은 이자에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는 3.732%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팁스는 1.4% 정도 되죠? 지금 두 개가 약 2.34%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이 차이, 10년물 국채 빼기 10년물
팁스 이자율 요거를 이제 팁스 스프레드 혹은 break-even inflation rate이라 하고 바로 요것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는 3.7%, 그 다음에 이제 팁스는 1.4%죠. 그 말은 이제 미래에 요 차이 2.3%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요 두 개가 사실상 서로 비슷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을 거라 생각하면은 팁스를 많이 살 거고 팁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 이자율은 낮아지겠죠. 그럼 지금 1.4%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3.7에서 1.0%를 빼면 2.7%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인플레이션이 높게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미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같이 우리는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그러면은 이 그냥 국채나 팁스나 비슷한 이자율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팁스 스프레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팁스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빨간색은 이제 연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4년 5월 팁스 스프레드가 2.74%로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은 시점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그 다음 이제 2.5% 아래로 내려오던 2006년 여름에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팁스 스프레드가 너무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팁스 스프레드가 이제 낮아지면 중단한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팁스 스프레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지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가 아니라는 점. 물론 이 둘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만 단기적인 차이는 존재한다는 점. 그다음 둘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인플레 기대치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도에는 팁스 스프레드는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지만 이미 연준은 여러 조짐들과 경제 지표들과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 셋째, 이 팁스 스프레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pproximation, 그렇게 근사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 넷째, 시장도 틀릴 때가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의 경우에는 팁스 스프레드가 이제 2.5% 이상으로 그렇게 치솟는데도 연준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될 때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분명히 엄청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요인들. 금융위기에 이제 부채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서 통화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연준이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할 그런 스페이스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이거 팁스 스프레드가 올라가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그렇게 1차원적인 해석은 할 수 없고 그냥 다양한 이제 시그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6년에 팁스 스프레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연준도 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하다가 코로나로 다시 바닥에다 붙이고 그 뒤로 이제 팁스 스프레드는 계속 폭등을 했죠. 이제 2021년 4월 이즈음이 이제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팁스 스프레드가 2% 이상으로 올라왔던 이 시점부터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게 2년 전인데 그 당시 유튜브 시즌 1 하던 중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연준이 이때는 계속 이제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라는 레토릭을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인플레 지속적일 거다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2개월 연속 그것 때문에 트레이딩 성과가 저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3개월째 돼서야 정신 차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은 인플레가 지속적일 거라는 판단은 맞았었는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Don't fight the Fed. 연준에게 말대꾸하면 안 된다. 연준이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며 완화책을 펼치면 나중에 연준의 판단이 틀린 판단이었어도 연준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말 바꾸기 전까진 시장은 상승한다. 그거를 제가 2021년 4월에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5%대 정도로 올릴 거다. 우리는 손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 작년부터 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낙관 편향을 가지고 연준이 그렇게 못할 거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렇게 약간 낙관 편향을 가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낙관 편향이 조금 있는 것은 만약에 뭐 맞으면은 최적의 타이밍이고 틀렸을 경우에도 매수 방향일 때는 어쨌든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과는 조금 정반대로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페드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넘겨짚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현금 많이 들고 원화 달러 정기 예금에 올해는 계속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식시장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에 거의 3%까지 이제 팁스 스프레드가 올라갔었고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지금 거의 2%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2.3%대 정도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요 파란색 그 팁스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요 Y축 지표가 왼쪽이고요. 연준 금리 인상이 오른쪽에 요 %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우선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팁스 스프레드가 지금 한 이쯤 2%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파란 선이 페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면 2% 아래로 가는 순간 저는 주식을 엄청 매수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온도차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봄에 이쯤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는 시장과 연준이 이제 인플레가 타겟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확연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근데 딱 그 정도 힌트밖에 없어요. 이 차트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해 드린 것도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의 시그널을 알려드린 것이지 이걸 토대로 딱 이 차트만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매도다.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수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보면서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2%대로 내려오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여기서 지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표들,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원유 시추 그런 생산량 관련 지표인데 요 카운트도 보면은 이제 감소 추세에 있죠. 생산량이. 그리고 또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을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정된 것은 이제 중국의 그런 코로나 봉쇄도 한 몫을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봉쇄를 풀고 있죠. 그럼 에너지 수요도 올라갈 것이고 그 수급에서 원유 가격이 조금 상승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작년 9월 달에 거의 114, 115를 찍고 나서 지금 1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 달러 하락은 미국 국내 물가에는 또 부정적일 테고요. 거기에 렉이 좀 있어서 지금 하락한 분만큼 다시 인플레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등에서 오는 면이 강한데 tractrecovery.org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지금 고용이 너무 좋고요. 구인 공고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살짝 하락세긴 한데 지금 그건 연말에 지금 여기 연말 보시면 계절성이 조금 있어서 아직 이게 진짜 하락 추세인지는 판단하기 이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소비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비가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참고로 지금 이 사이트 Opportunity Insights는 하버드에서 만든 실시간 경제 트래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취합하고 발표하는데 한두 달씩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매주 경제 지표들을 이제 실시간 추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지금 노동 생산성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정체되어 있고, 어쨌든 뭐 에너지 시장, 달러 인덱스, 뭐 고용, 소비, 생산성 등등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과연 인플레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2%대까지 내려올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좋은 투자는 리스크와 리턴이 비대칭적일 때 하는 것인데, 현재 시장 상황, 지금 주가 레벨, 그리고 인플레 관련한 경제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훑어보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 액티브한 베팅을 할 만한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리스크가 적지 않을 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만큼의 그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룬 세스클라만 거장 그 시리즈에서 세스클라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하이 리스크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 투자 상품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서 싸질수록 업사이드가 커진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저평가되었을 때 주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관망을 하면서 크레딧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건설업계 부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200위권 이상의 건설사들은 많이 부도가 나고 있고, 이제 슬슬 대형 건설사들한테도 조금 불똥이 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때문에 자금난을 겪었었고, 작년 말에 이제 비상 상황이었죠. 급한 불은 이제 연말에 끄긴 했는데, 올해 돌아오는 어음 액수를 계산해 보면은 작년 말보다 5천억 정도 더 큽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는 지금 미분양의 역전세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더라도 5%대 수준을 진짜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약한 고리들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는 꽤나 탄탄하고 금융 시스템도 상당히 이제 펀더멘털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금융위기나 코비드19 직후의 사태 그런 거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외의 국가에서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제대로 생기면 그게 뭔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연준 따라서 금리 인상을 조금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무역 적자의 가계 부채도 상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외환 보유고를 비롯해서 펀더멘탈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막 IMF급 위기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아주 살짝씩 이제 보면서 따라가되 유동성을 조금 풀면서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ed Funds Rate, 지난주에 다뤘던 그런 금리 인상 확률, 그 다음에 오늘 다뤘던 팁스 스프레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결국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추론의 요소가 있고, 미래에 대해 추론을 하는 방법은 귀납법, 연역법이 대표적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황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4주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